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관람객이 모두 빠져나가고 텅 빈 아주 고요한 미술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진열장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두 개의 엄청난 걸작, 몽유도 원도와 세한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작품은 그려진 시대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한 공간에서 마치 같은 숨결을 내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이 두 걸작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그림의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15세기에 그려진 정말 풍요롭고 환상적인 이상향 몽유도 원도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19세기에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유배지를 그린 세안도죠. 시각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생명력이 넘치는 15세기의 유토피아와 쓸쓸하게 그지없는 19세기의 텅 빈 겨울 풍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모순을 가진 두 작품이 어떻게 정확히 똑같은 본질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놀라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장도영 교수님의 흥미로운 통찰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은 몽유도 원도의 깊고 웅장한 산수 속으로 먼저 향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냥 어떤 개인의 환상적인 꿈을 아주 멋지게 그렸구나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층위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 작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수화가 아닙니다. 꿈을 그린 그림이죠. 참 시적인 표현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출발점은 안평대군이라는 한 인물이 꾼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이 오늘날까지 진정한 걸작으로 불리는 이유는요, 그저 한 사람의 외롭고 개인적인 판타지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대 문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아주 거대한 이상향으로 진화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21입니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무려 21명에 달하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이 작품에 동참했어요. 이분들이 뭘 했느냐? 그림 바로 옆에다가 자신들의 감상과 생각을 담은 찬시 그리고 찬문을 줄줄이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꿨던 꿈이 21명의 다양한 목소리가 덧붙여지면서 웅장한 합창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에 텍스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두루마리 형식. 이게 참 대단한 건데요. 이 형식이 몽유도 원도를 단순하게 눈으로만 즐기는 그림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적 네트워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당대 지식인들의 글이 하나둘 축적되고 서로의 생각이 섞이면서 조선 초기 지식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꿈이자 활발한 지적 교류의 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김성일 박사님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방금 본 몽유도 원도의 화려하고 왁자지껄한 연대를 뒤로하고 우리는 지금 겉보기엔 너무나도 고독하고 쓸쓸한 세한도 앞에 섰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앙상한 소나무 몇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는 이 그림. 사실 이 작품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한 개인의 깊은 외로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냉혹한 정치 상황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때는 19세기 조선 헌종 시기였습니다.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른바 세도 정치가 정말 절정에 달했던 때죠. 이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학자였던 김정희는 그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미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고 먼 낯선 땅,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그야말로 완벽한 정치적 고립이자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유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쓸쓸한 그림이 겪게 되는 시간의 흐름을 한번 찬찬히 따라가 보세요.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유배지에 갇혀있던 김정희에게 이상적이라는 역관이 정말 구하기 힘든 귀한 책들을 바다 건너 구해다 줍니다. 김정희는 그 변치 않는 의리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고마움의 표시로 바로 이 세한도를 그려준 거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상적이 이 그림을 소중히 품고 청나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인들에게 이 그림과 사연을 보여주죠. 그랬더니 청나라 학자들이 앞다투어서 그림에 찬문을 덧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글이 더해진 채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스케일의 국제적인 여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전문가의 통찰이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집니다. 15세기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19세기의 세한도, 완전히 다른 시대,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탄생했지만 이 둘을 관통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두 작품은요, 그냥 멋지게 표고해서 벽에 걸어두고 감상만 하는 정적인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살아 숨쉬는, 이동하는 플랫폼이 된 것이죠. 이동하는 지적 플랫폼. 저는 이 표현이 이 놀라운 현상의 천지성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되어 멈춰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그림을 매개로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하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덧붙여지면서 스스로 덩치를 키우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매개체였던 겁니다. 어떠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식 공유 네트워크나 소셜미디어랑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자, 이 두 작품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흥미로운 평행 이론이 성립합니다. 몽유도원도는 글, 즉 텍스트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조선 내부의 지식인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의 꿈을 만들어냈죠. 반면에 세안도 역시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텍스트의 축적을 통해서 이번에는 조선과 청나라를 잇는 거대한 국경을 초월한 지적 교량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캔버스 위에 시와 글을 덧붙이면서 거대한 생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문인화 전통의 아주 독특한 문화적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작품은 결국 일방적으로 감상하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끈끈하게 얽힌 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안평대군과 21명의 문인들, 그리고 척박한 제주도에 유배된 김정희와 의리를 지킨 역관 이상적, 나아가 국경 너머 청나라의 지식인들까지 화가가 붓질 몇 번 쓱쓱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물리적인 국경, 그 고립된 현실, 심지어 수백 년이라는 시간마저 가뿐히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준 거대한 관계망. 그게 바로 이 두 걸작이 가진 진짜 본질입니다. 자, 이제 이 고요한 미술관을 나서면서 우리는 아주 도발적이고 아름다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예술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몽유도원도의 그 몽환적인 산길이나 세안도의 차가운 겨울나무. 사실 그 캔버스 안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 정답은 바로 그 그림을 둘러싸고 마음을 나눴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여백의 공간에 촘촘하게 남겨놓은 그 따뜻한 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생각과 연결되고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진짜 완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지적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